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뷰티풀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또 파이어족을 굉장히 꿈꾸는 분들도 많은데 진짜 리얼 정말로 파이어족 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채널에 나와주신 분은 사이다 언니라고 하는 별칭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투자 전문가이십니다. 오늘 뷰티풀 채널에 처음 나와주셨는데 직접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인사를 좀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뷰티풀 구독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파이어족 2년차, 갑자기 파이어족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사이다 언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네. 갑자기 파이어족. 와, 2년 정도 파이어족 됐다라고 했는데 대기업을 퇴사를 하셨어요. 근데 네. 이 대기업이 외국계 네. 대기업입니다.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제가 이제 들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기업. 퇴사를 하시고 미국 주식 투자로 2년째 파이어족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뭐 투자 전문가시고 또 투자의 경험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으실 텐데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역시 파이어족 그러면은 현재 자산 규모가 얼마고 어떤 포트폴리오를 뭐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뭐 미장이야 국장이야 뭐 이런 거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자산 규모와 포트폴리오 대략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제가 이제 2년 전에 퇴사를 할 때 한 23억 정도를 가지고 퇴사를 했고요. 네네. 난 6월에 올해 상반기에 마감을 했을 때 42억으로 네, 마감을 했습니다. 23억이 42억이 되는데 네. 2년밖에 안 걸린 거네요. 그렇죠. 와, 2년이 좀 덜 이게 걸렸죠. 네. 물론 자산의 전부가 다 주식은 아니겠지만 상당수가 주식일 텐데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1년여 만에 거의 2배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2배에 가까운 성장이 있었다 그러면은 뭐 약간 우리가 합리적인 어떤 추론을 해본다 그러면은 이 반도체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략 포트폴리오는 뭐 미장, 국장 아니면 네네. 어떤 섹터 이런 걸 좀 네. 소개해 주신다면. 저는 일단 제 포트폴리오 구성은 네, 부동산이 한 45% 정도 되고 부동산이 좀 생각보다는 많네요. 네, 서울에 아파트가 있어서 45%. 부동산 45% 정도 되고 나머지가 이제 투자 자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네네. 그 중에 90%가 미장이고 10%가 국내 주식. 지금 이 순간에 미장이 90%다 이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하 이 이유를 알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수익률이 그동안에 이제 2년 동안 또 그 전도 마찬가지지만 투자를 해오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어떤 종목 뭐 부동산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어떤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일단 수익률로만 이야기를 하면 네. 엔비디아가 가장 수익률이 좋았고요. 엔비디아. 그때 이제 2018년도에 거의 그때쯤 제가 엔비디아를 조금 매수를 해서 그 대략 수익률이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제일 많이 나왔을 때가 7월 초쯤에가 한 4,800%, 거의 한 5,000% 가깝게 나왔었고요. 5,000% 그러면은 네. 한 50배 정도 오른 거네요. 그렇죠. 근데 워낙 개수가 작아서 또 좀 그 부분은 또 네. 안타깝긴 한데 네. 사실 엔비디아가 지난 10년간 그 영업이익이 70배 이상 성장을 했고 주가는 250배 이상 성장한 기업인데 거기에 어쨌든 작지만 올라타셨다라는 이야기인데 네. 엔비디아를 투자할 때는 그러면 그냥 엔비디아가 조금 요즘 핫할 것 같아 그래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전략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신 거예요? 일단 그때 당시가 GPU로 한참 유명하다가 비트코인 채굴 때문에 이제 예. 엔비디아랑 AMD 같은 그런 칩 메이커들이 한참 GPU 네네. 메이커들이 떴었던 때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전에 사실 그 그래픽 카드랑 비트코인 채굴 때 그때 이제 한창 GPU 좀 유행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네네네네. 그 당시에 스플릿하기 전에 한 150불 정도 됐을 때 좀 떨어졌을 때 사신 네. 거군요. 네네. 그때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기간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나온 거네요. 아니요. 그래도 한 2018년쯤 샀으니까 거의 한 7년? 8년 정도를 보유하고 계시는. 네. 어쨌든 좀 기간이 어떤 투자든 뭐 갑자기 폭발하는 종목이라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몇천 %를 올렸다 그러면 일단 시간은 좀 필요한 거네요. 그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연초에 33억이었던 자산. 그러니까 이제 연초라 하면 올해 초겠죠. 네네. 지금 자산이 7개월 만에 42억까지 불어났다. 그러면 9억 정도가 늘어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야 9억 정도면은 불안한 뭐 파이어족 같으면은 왠지 좀 그래도 아무리 파이어족이라도 좀 불안하지 않을까 이런 의심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1년도 안 돼서 뭐
7, 8개월 만에 9억 늘어난다 그러면 이거 뭐 전혀 불안함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7개월 만에 9억이라는 자산이 늘어나게 된 건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근데 사실 다 알고 계신 것처럼 3월달에 한참 이제 코스피도 그렇고 예, 뭐 예. 미장도 그렇고 1월, 2월 참 좋았다가 3월달에 이제 그 지정학적 이슈로 한번 네. 확 떨어졌었잖아요. 한번 흔들리고. 그 다음에 이제 4월부터 다시 회복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반도체 랠리를 네네네. 이어갔었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제가 미국 주식이 90% 정도다 보니까 그 환율의 이슈도 굉장히 컸었고요. 환율이 네네. 계속 그 7월 초 6월 달 마감할 때만 해도 한 1,500원 가까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환차익도 상당히 컸고 또 반도체 랠리 역할도 굉장히 컸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좀 떨어지기는 했어요. 이번 7월 달에 좀 많이 어려운 시장을 아무리 지금 겪고 10%로 있으니까. 비중이 낮더라도 지금 네. 뭐 거의 장이 거의 발작 수준일 정도로 빠지니까. 네네네. 그러면은 이렇게 9억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상승세가 있었지만은 이게 만약에 국장의 비중이 더 많았다 그러면은 이거는 조금 이런 결과는 안 나왔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근데 또 사실은 미장 대비해서 국장이 훨씬 더 많이 올랐죠. 올랐었기 사실 때문에 미장만 본다 그러면은 네네. 올해는 오르긴 올랐지만 뭐 이렇게 대단히 상승한 거는 사실 국장에 비하면 없기 때문에. 근데 국장이 사실은 너무 많이 올랐던 너무 오른 거고, 거지. 그러니까 미장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주식들 위주로 엄청 올랐어요. 그죠. 그래서 뭐 일단 세배 레버리지 그 종목 같은 경우는 그게 한 거의 한 300불? 지금 이제 많이 떨어져서 한 100불 정도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한 배짜리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한 100% 이상 일단 올랐다가 지금 다시 좀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사이다 언니님도 세배 레버리지 상품에 네. 투자하신 게 있습니까? 네, 저는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보유하고 계세요? 네, 아직 보유하고 근데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지금 미국 반도체주들도 뭐 낙폭은 뭐 우리나라랑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네네. 어쨌든 그 전에 수익이 좀 많이 났군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일단 지금 떨어지기 전에 세배 레버리지 상품에서 최고 좋았을 때 수익률 기록이긴 한데 네네. 어느 정도까지 났었습니까? 일단 저는 조금 분리를 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 레버리지 상품을 좀 사실 장기 투자에 적합한 상품은 아닌데 아니니까. 일단 제가 그것도 코로나 때 사놔서 워낙 낮은 그 단가로 갖고 있는 종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레버리지가 거의 1,800% 정도, 한 2,000% 가까이 올랐었다가 지금은 좀 많이 조정을 받기는 했죠. 그래도 그 주식 자체는 워낙 단가가 낮아서 여전히 수익은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그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보시면서 가장 궁금한 게 아마 이걸 것 같아요. 직장 생활 하시다가 뭐 그 전에도 이제 당연히 이제 투자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어떤 계기로 이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으며 그 투자를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시게 된 그 동기나 계기, 시점 이런 건 언제였을까요? 사실 저는 부모님이 굉장히 예전부터 주식을 많이 하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거에 조금 익숙하긴 했었고요. 그래서 대학교 때 처음으로 국내 주식을 뭐 일부 약간 용돈 모아서 조금 샀다가 그게 이제 조금 수익률이 좋았어서 그 이후로도 뭐 일단 회사에 취직을 하고도 국내 주식을 뭐 처음에 네이버가 코스닥에 상장했을 때 네네네. 그때 이제 네이버도 샀었고 네이버가 코스닥에 상장했을 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아니 도대체 나이가 얼마인데 그 얘기를 하시나 이러는데 우리 사이다 언니님이 생각보다 나이가 많다고 하는데 살짝 그래도 이렇게 대략 나이를 공개해 주시면은 저는 40대 후반입니다. 와 네. 그렇게는 안 보이시긴 하는데 그 얘기를 네. 계속해 주시죠. 네, 그래서 그때 또 이제 설청 내비게이션이 또 한참 나왔을 때 네네네. 아이나비 뭐 이런 브랜드들 있잖아요. 그때 이제 설청 내비게이션 시장이 뜰 것 같아서 그 시장에 투자를 해서 사실 한 2배 넘게 또 수익을 얻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생각보다 설정 내비게이션의 유행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서 사그러지고. 네. 그래서 바로 이제 모바일 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바람에 한 2배 정도 올랐을 때 반 정도는 익절을 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초심자의 행운인 걸 모르고 계속 거기에 좀 그 기존의 그 올랐던 금액을 잊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었던 다시 만회를 거죠. 하겠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네, 다시 올라가겠지. 근데 시장은 한번 지나가고 나니까 돌아오지는 않고 주가는 계속 떨어지는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으니까 계속 그냥
그냥 기다리는 거를 선택을 했었던 거예요. 네네. 근데 꽤 오래 기다렸는데도 안 올라오고 한 마이너스 7, 80%가 됐는데도 이제 계속 안 올라와서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주식을 하지 말아야지 하고 일단은 접었어요. 이게 그냥 뭐 수업료다 하는 생각으로.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생각해 보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손실을 입은 금액인데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이렇게 넣었고 거기에서 손실이 한 80% 정도 되니까 한 뭐 몇백만 원 정도만 남아 약간 있어요. 예방 주사를 맞은 거네. 그죠? 그러니까 저도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거든요. 네. 아니 그 사이다 언니는 그러면 뭐 이렇게 투자 성공한 사례 말고 뭐 실패한 사례는 네. 없어요. 이거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네. 그게 없을 리가 없다는 거지. 그쵸, 없을 리가 이렇게, 없죠. 없을 리가 없고 그런 것들이 좋은 지금의 이제 사이다 언니를 만들기 위한 좋은 예방 주사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월급보다 투자 기간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이게 아마 채널에서 해주신 것 같은데 네네. 작은 월급으로도 파이어 생활이 가능하다. 자, 이 얘기를 좀 풀어주시죠. 왜 월급보다 투자 기간이 중요하다? 작은 월급으로도 파이어 생활이 가능하다. 자, 이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일단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이 투자 자산이 우상향할 거라고 기대를 네. 하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하루라도 빠르게 그 시장에 진입을 해서 거기에 머물고 있는 게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월급보다라기보다는 나이보다 나이 불문하고 일단 하루라도 빠르게 진입을 하는 게 가장 좋다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장기 투자를 하면서 이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물론 이거는 그러니까 미장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을 수도 있어요. 이게 국장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오랜 동안 그 박스권에 갇혀 있었어서 이번에 이렇게 상승을 하기 전까지는 사실 우상향하는 자산이라는 생각 자체가 조금 없으셨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어쨌든 빠르게 진입을 해서 조금씩이라도 모아가는 투자를 지속을 한다면 뭐 적은 월급으로도 충분히 파이어가 가능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사이다 언니님의 말을 요약을 하면은 돈이 적다고 난 돈이 없다고 아예 투자를 안 할 생각을 하지 말고 네.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일단 투자를 시작하면은 이게 오래 하게 되니까 아까 엔비디아 사례처럼 네네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다라는 얘기로 격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사이다 언니님의 채널에 그 갑자기 파이어족 네. 족이죠? 네. 갑자기 파이어족. 가장 인기 있는 영상이 하루 10분 투자해서 월 10% 고정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이런 거예요. 내용이 어떤 종목으로 투자할 수 있는지 또 이게 이제 이 내용이 뭔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이제 무한매수법이라는 투자법에 관한 무한매수법. 내용인데요. 예. 이거는 사실 원작자분이 따로 계세요. 이제 라오원님이라고 그 뭐 지금은 파이어족이신데 기존에 이제 치과 의사도 하시다가 네네. 파이어족을 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런 매수법을 통해서 되게 큰 자산을 이루신 분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저는 사실 올해 사실 처음 알았어요.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지 오래된 분이고 되게 올해 이 투자법 자체도 팔로워가 굉장히 많은 투자 방법인데 올해 구독자 모임을 통해서 사실은 알게 돼서 괜찮은 방법인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제가 그 구독자 모임에 네. 나가서 만나셨어요? 아니요 그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투자법을 같이 그러니까 하시는 오랫동안 하고 계신 분을 이번에 그 무한 만났어요. 매수법을 국내 주식 반도체로 무한 매수법을 하셨던 분들은 무탈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무한매수법은 그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세배 레버리지 상품으로만 가능해서 국내 레버리지 상품으로는 불가능해요. 그게 레버리가 몇 배 레버리지? 세배 레버리지. 3배 레버리지. 네. 그걸로 무한 네. 매수법이라는 걸 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건가요? 일단 이거는 이제 원작자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완전 자세하게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점 양해 네네네. 부탁드리고 일단 무한매수법이라는 거는 세배 레버리지 ETF를 활용해서 그 변동성을 활용한 투자법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매수 시도를 하고 매일매일 매도 시도를 해요. 같이. 그래서 이제 무한매수법이라고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는 매일매일 건데 롱과 숏을 계속하는구나. 그냥 사는 것도 그쵸. 있고 파는 것도 있고. 그쵸. 사는 네. 건 뭐고 파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사는 거는 이제 뭐 내 평단 대비해서 이제 그러니까 원칙이 있어요. 내 평단 대비해서 평단에 걸거나 아니면 이제 평단보다 조금 높게 해서 매수를 할 수 있게끔 이제 시도를 하고 그리고 매도는 제가 이제 정해 놓은 수익률을 뭐 이제 10% 보통 한 10% 정도로 놓는데 이게 이제
이게 변동성이 심한 주식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수는 꾸준히 매수를 통해서 만약에 하락장에서는 저의 평단가를 낮추고 매도는 일단 평단가가 낮아져 있으니까 그 10% 수익률로만 이제 계속 매도 시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내가 목표로 한 수익률 그럼 어떤 날은 못 네. 사는 날이 있겠는데 그러면? 못 사는 날도 그죠? 있죠. 못 사. 네. 그 네. 달성이 안 되면 못 사는 거잖아요. 네네네. 못 사는 날도 그럼 있고 그 다음 날 뭐. 만약에 내가 충족되는 조건 있으면 2배로 사고. 아 그건 아니에요. 아, 그건 안 돼요? 네, 그건 아니에요. 그냥 정해져 있는 하루에 정해져 있는 총 예산에서 하루에 투자할 금액을 정하고 아 그럼 만약에 그 금액만큼만. 그게 충족이 안 되면 네. 내 평단보다 네. 내가 몇 퍼센트 낮았을 때 사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발생하면 못 사는. 그러니까 거. 평단보다 조금씩 높여가면서 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주식은 계속 올라가니까. 아, 근데 이제 올라가니까. 이거를 지정가가 아니라 장 마감가로 예약을 걸기 때문에 얘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제 동시효과 같은 장마감가로 예약을 네. 건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하루 종일 그걸 들여다보지 않아도 되는. 네, 맞습니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동시효과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유리할 때는 사지고 또 저한테 유리할 때 팔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서 아. 그게 이제 하루 10분 뭐 이렇게 짧은 시간만 해도 가능하다. 요 내용 조금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은 우리 네. 사이다 언니님의 채널 갑자기 파이어죠. 갑자기 파이어족. 여러분 혹시 네. 이거 보다가 갑자기 파이어족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다 언니님께서는 그 TQQQ, SOXL, 뭐 무한 매수법 이걸로 뭐 큰 수익 얻는다. 지금 뭐 방금 얘기해주신 내용이긴 네네네 한데 맞습니다. 4050 세대분들이 매도를 많이 하지 않는 편인데 사이다 언니님께서는 50대가 되셔서도 무한 매수 전략을 꾸준히 유지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네. 근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부연해서도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사실 저도 매도를 굉장히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계속 성장하고 있는 주식은 네네. 매도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무한매수법 자체는 일단 제가 은퇴를 하고 나서 매월 현금 흐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꼬박꼬박 들어오던 그 월급이 이제 없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한 투자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전체 자산을 다 넣는 게 아니라 제 전체 투자 자산의 한 뭐 15%에서 15% 정도만 투자를 해서 그걸로 이제 계속 현금 흐름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네. 현금 흐름이 없을 때는 때로는 매도 전략을 택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 팔고 있으면 사실 제가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네. 사이다 언니님이 이제 순자산 아까 공개를 해주셨어요. 한 42억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 정도의 순자산 계좌를 목표로 도전하고 싶은 구독자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채널에서 1억 원의 이하의 시드를 가진 분이 시작해 볼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있다 이러면서 소개해 주신 내용이 있던데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도 그 포트폴리오 뭐 우리가 뭐 수백억까지는 아니지만 한 4, 50억 정도를 미래의 목표로 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한 1억 이하의 시드로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미국 주식 위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릴 네네네. 수밖에 없는 점 좀 양해해 네네.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그냥 제 경험에 비춰서 봤을 때 일단 주식은 첫 번째로는 여유 자금으로는 일단 현금 흐름을 만드는 투자법을 좀 택하고 네네.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매월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거 그리고 또 장기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종목에 투자해서 길게 가지고 가는 네네. 거로 좀 구성을 나눠서 투자 방법을 나눠서 진행을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그래서 뭐 장기로 가져갈 수 있는 거는 개별주를 투자를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신다 하면 지수에 투자를 하는 뭐 ETF가 많이 상장되어 있으니까 그건 이제 뭐 미국에도 마찬가지지만 국내에도 미국 주식 뭐 S&P 500이나 이런 거에 이제 투자할 수 있는 ETF가 다양하게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수 투자하는 방식을 한 50% 정도는 진행을 해서 장기적으로 좀 가지고 가실 수 있게끔 꾸렸으면 좋겠고 나머지 이제 여유 자금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도 당연히 너무 필요하고 투자 그 금액의 한 15%에서 20% 정도는 그러니까 무한매수법이나 아니면 뭐 밸류 리밸런싱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투자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주식 위주로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어떤 이런 변동성도 사실 좀 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 반도체 섹터의 조정, 뭐 미국과 한국 할 거 없이 빅테크 실적 시즌과 맞물리면서 또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피로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시장에서도 사계절 꾸준히 대응할 수 있는 절대 잃지 않는 포트폴리오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포트폴리오의 전략은 어떤 거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그거는 제가 이제 올해더 투자법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제 정리를 해서 소개를 드린 적은 있는데요. 그 올해더는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무슨 뭐 주식의 30%, 뭐 안전자산의 몇 프로, 금의 몇 프로, 네네. 채권의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좀 분배를 해놓는 전략인데 사실은 최근에는 그게 저는 좀 워킹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안전자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많이 흐지부지해진 상황이어서 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많이 너무 떨어졌고. 네, 등락이 비트코인도 좀 그렇고. 그죠.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은 반도체 주까지 또 이래버리니까. 네. 그래서 그게 뭐 이렇게 올웨더라고 하기보다는 만약에 이제 잃지 않는 투자는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잃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지켜낼 수 있는 또 이럴 때 위험도를 조금 제일- 피해를 최소화하는 투자를 네. 해야 되는 거죠. 맞죠. 네, 맞습니다. 파이어족 생활하시면서 생활비를 자가 배당으로 충당하고 계신다 이렇게 해주셨다면 자가 배당 그러니까 생활비를 자가 배당으로 배당주에 큰 금액을 투자하지 않는 걸로 저는 들었는데 이 자가 배당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처음에 저도 파이어를 할 때 그러니까 배당 소득으로 월급만큼 만약에 받으면 그러면 뭐 그냥 나는 잘 그냥 생활할 수 있겠다. 퇴사할 수 있겠다. 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배당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좀 불리해지더라고요. 세금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렇지 금액 네. 자체가 좀 커지니까. 네네. 이게 이제 금융소득으로 잡혀서 또 뭐 나중에 종소세 대상이 된다던가 하는 좀 리스크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배당주 같은 경우에 좀 안정적인 배당주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뭐 알고 계신 것처럼 한 5%에서 뭐 많이 주면 한 6%, 3%에서 한 5% 사이가 가장 리즈너블하게 이제 네. 배당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월 생활비를 300만 원을 받으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네네. 그냥 간단하게 단순하게 계산을 해봤을 때 한 6억에서 7억 정도는 그 해당 배당주에 있어요. 넣어놔야 매월 그 정도로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6억에서 7억이라는 큰 돈을 배당주에 묶어놓고 생활비를 뭐 월 300만 원을 받는다는 게 너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좀 아깝기도 하고 또 세금 측면에서도 좋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자가 배당이라는 거는 저 같은 이제 그런 배당주 안정적인 배당주를 좀 싫어하는 성향인 분들에게 좀 맞는 건데 일단 성장주에 투자를 하고 그 성장주의 성장은 가치치에서 가지고 가면서 사실 그 자산을 약간씩 매도를 해서 그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을 이제 자가 배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뭐 배당주에서 나오는 배당은 아니지만 네. 그리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자가 배당이 뭔지는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해하셨을 텐데 자산은 성장을 하는데 꼭 자산에서 주는 배당이 아니라도 자산의 일부를 현금화하는 네. 방식으로 배당을 하고 있고 생활비를 네. 쓴다. 네네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이걸 팔면서 생활비로 꺼냈을 때 막 아깝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도 있죠. 그렇죠. 너무 아깝죠. 그러니까 계속 오르고 있는 주식인데, 주식인데. 이거 이제 팔면 사실 그게 이제 자가 배당의 좀 그러면 단점이긴 주식 해요. 말고 다른 현금 흐름 예를 들면 약 네. 뭐 어느 정도의 잉여 현금 흐름 정도는 예적금과 같은 파킹 통장에 같은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좀 활용하면 안 되나요? 뭐 그건 이제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네. 저는 좀 극단적으로 극단적으로 아예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좀 예비 자금이랄까? 네. 뭐 이런 캐시플로우는 가져가질 않고 그냥 다 투자를 하는 스타일이시군요. 아니 그러니까 예비 자금은 있어요. 근데 그게 있는- 이제 달러로 되어 있어서 음. 이제 원화는 이제 이렇게 필요할 때 제가 이제 뭐 달러로 환전을 한다던가 아니면 좀 지지부진하고 있는 국내 주식을 좀 일부 매도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사이다 언니님이 외국계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미장을 조금 더 이렇게 친화적으로 한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이 잉여 현금 흐름도 보면 달러로 갖고 있다. 네. 근데 이런 게 사실 결론적으로는 좀 도움이 됐네요. 그렇죠. 최근에 또 이렇게 장의 변화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네. 그 미장의 90% 국장의 10%인데 한동안 한 올해 초에 되게 배가 많이 아프신 적은 없었습니까? 뭐 딱히 그렇진 않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제 제가 선택을 한 거기도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국장도 사실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가장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래도 잘 샀다. 근데 이걸 9대1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9로 샀으면 난 지금쯤 재벌돼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그런 그런 생각은 생각 안 했어요? 네,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투자는 본인의 책임,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진행을 한 거고 또 저도 이제 제가 판단해서 미국 주식을 택한 거기 때문에 네.
아쉬움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인고의 시간이 또 걸렸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예방 주사를 여러 번 말씀 안 하시지만 맞으셨을 것 같고 AI 관련 주식이 폭등하면서 템베거들이 속출을 했었죠. 네. 뭐 지금도 뭐 사실 유지하고 있는 것도 있고 목돈 1억을 10배 정도로 불리는 엄청난 성장인데 물론 뭐 이거 단시간 내에는 안 될 수는 있겠지만 이런 포트폴리오를 꾸리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우리 사이다 언니께서 추천해주고 싶은 앞으로 한 1억을 10억 정도로 당장은 아니라도 이렇게 만들고 싶다. 어떤 ETF 섹터를 주목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일단은 뭐 ETF라고 하면 나스닥, 그러니까 그 기술주들이 모여 있는 나스닥이나 아니면 조금 더 폭을 좁힌다고 하면 그 매그니피션트 7 종목에 투자하는 그런 ETF에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일단 장기적으로 그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좀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5년에서 최소 5년에서 한 7년 정도. 그리고 뭐 앞으로 이제 AI가 발전하면서 어떤 섹터가 더 잘 나갈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해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넥스트 섹터는 에너지 섹터이기는 해요. 에너지? 그래서, 네, 에너지. 그러니까 AI가 발전을 하고 뭔가 그 AI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잖아요. AI를 구동을 하려면. 근데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전력, 네, 뭐 전력, 인프라 에너지. 뭐 이런 관련된.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AI 인프라에 해당이 된다면 일단 거기에 전력을 부어줘야 그 데이터 센터,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기 때문에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에너지, 전력 쪽에 더 쇼티지가 많이 난다고 얘기도 들었고 또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쪽 그 섹터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조금 미리 들어가서 지금 좀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현재 그러면은 그 에너지 좀 말씀하셨던 전력 네.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을 많이 사셨나요? 아니면 지금 보고만 계신 건가요? 일단 조금 투자를 해서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많지는 비중이 많지 않고. 네, 많지는 않습니다. 비중을 확 늘리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우선은 지금 이제 그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기존에 이제 전력을 만드는 회사들. 완전 그런 주식들은 어떻게 보면 다우에 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유틸리티 기업들. 네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사실은 굉장히 엉덩이가 무거운 주식들이에요. 네네. 그래서 얘는 거의 허가 이제 뭐 막 10도 안 되고 막 이러죠. 네, 그러니까 배당을 좀 많이 주고 그 대신에 움직임이 좀 덜한. 그래서 그 섹터 그래도 어쨌든 아무리 새로운 신규 뭐 친환경 에너지나 이런 게 나온다고 해도 그게 이렇게 정착이 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전형적인 에너지를 만드는 곳에도 그걸 계속해서 활용을 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 섹터의 일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전력을 옮기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뭐 LS 전선이나 뭐 효성 에너지나 이런 쪽들에 가지고 있는 그런 섹터의 하나 나머지는 SMR 같은 완전 신규 에너지 네네. 쪽에 투자하는 그 ETF에 이제 나눠서 투자를 하고 있고 네네. 국내가 이제 그런 그 변압기 쪽에서는 국내 기술이 거의 세계 탑티어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그 AI 전력 인프라 쪽 ETF는 국내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계속 사서 모으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네네네. TQQQ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SOXL ETF 이런 높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장기 수익률이 매우 뛰어난 ETF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증시의 장기 상승을 전제로 하는 투자자들 레버리지 ETF를 또 장기 보유하거나 아까 말씀 주셨던 무한 매수법 또 리밸런싱 이런 기법들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사이다 언니님도 직접 뭐 하고 있나요? 이걸 지금? 네, 저는 TQQQ는 안 하고 있고 SOXL 그러니까 속칭 속슬은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어떤 건지 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좀 풀어서 얘기를 해주시죠. 네, 속슬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그 반도체 회사들에 투자하는 그 IC 세미컨덕터 지수가 있어요. 네네네. 그쪽에 이제 투자를 하는 레버리지 반도체 ETF인데 그 지수를 3배로 추종을 하는 3배로. 종목이고요. 저는 일단 3배짜리로 그러니까 속슬도 투자는 하고 있지만 그냥 1배짜리인 SMH도 같이
같이 투자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네. 약간 반도체 주식이 조정을 좀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의 복리 효과가 나타나서 네네. 지금 뭐 거의 지금 한 50% 이상 하락을 했는데 네네. 지금 정도 지금 소개해 주신 ETF를 그러면 지금 정도로 이렇게 빠졌다 그러면은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50% 빠졌으니까 지금 좀 조정받을 때 저가 매수로 들어가는 전략은 어떻다라고 보십니까? 사실 세배 레버리지는 방금 그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음의 복리 효과로 인해서 10% 올랐다가 10%가 떨어져도 10%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11%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계좌가 녹아내릴 수가 있는 그런 완전 고위험 그렇죠. 상품이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이게 진짜 끝일까라고는 아무도 그러니까 생각 그게 못할 좀 것 같아요. 두렵죠. 네, 그래서 이런 주식은 만약에 이제 매수를 하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매일매일 매수를 하는 좀 적립식으로 매수를 해서 위험을 좀 분산하는. 네네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를 추천은 아니지만 꼭 하셔야겠다면 그걸 이제 그렇죠, 말씀을 그렇죠. 드리고 싶고 사실 이렇게 네. 고위험을 감수하는데 그분 이걸 할 정도라면은 위험 성향이 좀 리스크 러버, 네네. 뭐 약간 그 리스크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없는 분인데 뭘 분할 매수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이다 언니님은 그래도 조금 분할 매수를 네. 하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네, 저도 실제로 계속 분할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거치식으로 한 번에 들어가기에는 좀 많이 리스크가 많이 큽니다. 그렇죠. 네. 최근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국내 주식이 이제 조정이 굉장히 좀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사실 이게 설명이 좀 안 되는 조정이죠, 이게. 그러니까 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지금 정도의 조정은 이거는 뭐 시장이 좀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이다. 이럴 수는 없다. 뭐 이런 자기 부정 뭐 이런 걸 하는 상황인데 제가 봐도 이게 사실 좀 이해는 안 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이제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또 일각에서는 야, 이 정도 떨어졌으면 이건 진짜 정말 바닥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살다 보면 이게 바닥이 아니라 지하가 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반면에 이제 실적은 되게 사실 좋게 나오고 있어요. 물론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뭐 예상보다 좀 밑에라고는 하지만 그게 과거랑 비교해 보면 어마어마한 성장이고 또 역시 여전히 메모리 품귀 현상은 내년까지 이어진다는 전망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조정이 깊어지는 이 시기에 이걸 어떻게 기회로 삼을 거냐 또 이렇게 생각하는 또 투자자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에게 지금 이 반도체 주식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조정을 받는 이 시기에 어떤 ETF에 좀 주목을 하면서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DF라고 하면 뭐 일단 국내 시장에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거의 한 50% 정도까지의 그렇죠. 비중을 차지를 해서 그래서 이런 이상한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긴 한데요. 만약에 좀 리스크 테이크를 하겠다라고 하시다면 저는 이 두 종목에 너무 이제 몰빵이 되어 있는 ETF는 좀 리스크가 많이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코덱스 200이나 시장에 전반적으로 투자를 하는 코스피 200 같은 코덱스나 뭐 타이거 같은 데서도 많이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지수 추종 ETF들. 그래서 그런 ETF들에 꾸준히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근데 그 안에서도 사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거의 50% 이상을 차지할 거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 변동성을 조금 이겨내면서 다른 주식들이 만약에 조금 올라간다면 상세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ETF가 좋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덱스 200을 사도 뭐 그 안에 네. 절반은 이 두 회사긴 하지만 어쨌든 네. 그래도 코덱스 200을 하는 것이 지금 이런 저점 매수 지역에서는 더 나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주신 네. 것 같아요. 코스피가 하루에도 이제 5-6% 급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개별 종목에 투자한 분도 문제지만 이렇게 계속 등락을 거듭하다 보면은 올라갈 때는 많이 안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레버리지 상품들 같은 경우는 녹아내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코덱스 같은 경우 뭐 코덱스라고 꼭 지칭 안 해도 뭐 코덱스든 에이스든 뭐 타이거든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뭐 80% 정도가 지금 한 종목 레버리지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모건 스탠리는 코스피가 이제 바닥에 근접했다.
뭐 이렇게 그리고 또 역시 여전히 목표 지수는 9,000포인트를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망 그러면 뭐 1년 후 전망은 잘 안 하니까 우리가 이제 하반기 시작했으니까 연말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뭐 목표 지수를 모건 스탠리는 뭐 9,000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뭐 이거는 그냥 뭐 반만 새겨 들어야 되는 내용이고 사이다 언니님께서는 어느 정도가 될 거라고 보고 계시나요? 사실 제가 뭐 투자의 완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뭐 딱 전망 이렇게 하긴 좀 어렵기는 한데 이 세상에 투자의 전문가는 없는 거고.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9,000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냥 뭐- 바람이고요. 네, 저도 그쵸? 바람이고 그리고 사실 뭐 지금 이제 뭐 레버리지가 상장을 하면서 개별 종목 레버리지가 상장을 하면서 이제 좀 주식 시장에 많은 부담을 준 것도 사실이고 네네. 그래서 좀 급하게 지금 뭔가 제재를 하는 안들이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워킹을 한다면 다시 뭐 7,000이나 8,000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전에 사실 그 레버리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좀 순항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런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것 자체가 예전 같은 그런 막 3, 4년 주기로 깊은 침체기가 오고 막 이런 이제 주기가 있지는 않을 것 같고 네. 계속 반도체 그런 공급 수요는 계속해서 있을 거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이게 유리한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좀 이상한 조정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다른 이제 주변의 영향들을 많이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주식이 일단은 정상 궤도로 올라서면 다시 이제 뭐 지수를 회복하는 것도 어렵진 않겠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네. 반도체 섹터가 그동안엔 시장을 끌어왔던 주도주다라고 한다면 물론 이 주도주 자체가 바뀌진 않겠지만 이 주도주만으로는 뭐 조금 이 만회하기 어려우니 아까 이제 좀 다른 방향을 좀 활로를 찾아봐야 된다. 눈여겨보고 있는 섹터는 여전히 아까 말씀하셨던 전력 에너지. 인프라인가요? 네네, 전력 전력. 인프라 말고 또 하나의 또 다른 대안으로 보고 계시는 거는 혹시 뭐 없나요? 뭐 앞으로 근데 로봇이 가장 늦을 거라고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습형 AI가 다 경지에 이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휴머노이드나 이런 쪽들의 또 순서가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시기가 어떻게 됐던 난 로봇을 활용을 하는 시기는 올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로봇 쪽도 그러니까 피지컬 AI 쪽도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쪽이기는 해요. 그래서 보고는 있지만 지금은 좀 너무 이른 것 같다는 너무 생각은 이른 것 있고 같다. 지금 이제 그 매그니피션트 7 이런 종목들이 다들 나눠서 이제 각자의 그런 피지컬 AI 쪽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주도주가 바뀌지 않는 이상에는 계속 그 주식들에 투자를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계속 AI에 투자를 하는 효과를 누리다가 뭔가 이제 조금 시장이 바뀌면서 주도주가 좀 떠오른다 이 섹터가 본격적으로 이제 좀 떠오르는 것 같다라고 할 때 뭐 계속 조금씩 매수를 별도로 이어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네. 갑자기 파이어족 네. 그 채널에서 5천만 원으로 시작했던 계좌가 2억까지 불어났던 경험 이걸 얘기해 주셨는데 네네네. 어떤 종목으로 그렇게 불릴 수 있었는지를 네.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근본 계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본 계좌. 네, 제가 처음에 이제 미국 주식을 투자를 시작할 때 그때 이제 매수를 시작했었던 네네.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가장 비중이 기존의 회사 주식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네네. 그 다음은 이제 제가 별도의 이제 달러로 환전을 해서 뭔가 매수를 하고 했었던 종목들인데요. 일단 저는 저한테 꼭 필요한 주식이 뭔지, 그러니까 제일 필요한 회사가 뭔지를 좀 생각을 먼저 했고 되게 전형적인 이야기이긴 해요. 내가 이게 없으면 생활이 안 되겠다 싶은 거를 좀 찾아봤었고 그때 이제 저는 이제 회사에 다니고 있었으니까 그럼 주로 뭐 생활 네. 필수품과 관련된 기업들일 가능성이 많나요? 뭐 저는 일단 뭐 윈도우나 그런 뭐 오피스가 없으면 사실 회사에서 일을 자체를 할 수가 안 없기 되니까. 때문에 MS 주식을 그때 이제 매수를 했고 또 이제 뭐 애플 폰은 사실 사용을 하고 있지 않지만 좀 파괴적 혁신을 하는 스티브 잡스가 너무 좋아서 이제 애플 주식에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커머스 쪽에서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아마존. 네, 이커머스에서 계속 워너비는 이제 아마존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마존 주식을 이제 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주변에서 제가 꼭 필요한 주식들이 딱 그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빅테크 회사들이었고 그 회사들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투자를 시작했었던 게 지금 이렇게 좀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는 결과를 낳았었다고 근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셨던 네. 게 한 10년 전인 거죠. 그게 한 2018년, 그러니까 7, 8년 7, 8년 전. 네네네. 그러니까. 누구나 이 사이다 언니님이 얘기하시는 내용, 아유 나도 알지 그러지만 그게 사이다 언니님은 7, 8년 전에 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이다 언니님의 관점으로 지금 놓고 봤을 때는 그럼 뭐가 이렇게 앞으로 좋을까라고 보면 역시 생각나는 건 AI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쵸, 그죠? 그쵸. 아무리 생각을 돌려봐도.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렇게 흔들릴 때 정신을 좀 바짝 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최근 빅테크 AI 인프라 투자 증가로 잉여 현금 흐름이 바닥났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좀 경계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거 저희 부티풀 채널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27년까지야 뭐 실적 걱정할 거 없고 삼전 하이닉스가 그죠? 근데 28, 29년도에도 그렇게 계속 많이 사줄지는 모른다라는 말씀을 계속 상반기 내내 드렸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나오는 뉴스는 아까 얘기하셨던 M7 기업들이 물론 돈은 뭐 못 버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붓다 보면은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을 하는 상황이 되고 이러다 보면은 조금 투자가 소극적으로 좀 지연되지 않겠냐 이런 우려들이 지금 반도체 시장에 좀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오히려 네네. 이럴 때 AI의 소극적인 투자가 아니라 정말 뭔가 좀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는 분들도 저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AI 투자에 소극적이었던 애플이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시가총액 1위에 올랐어요. S&P 500이나 나스닥 투자의 전망 앞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기술 발전에 있어서 M7 기업들이 지금도 여전히 가장 상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들 우려하시는 게 이제 캐펙스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캐펙스 같은 경우에 그만큼 그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많이 한다는 얘기인데 그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분야가 결국은 AI 뭐 아니면 우주항공 뭐 이런 쪽으로 지금 투자를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존재가 사실은 반도체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는 저는 일단 뭐 반도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뭔가의 신기술이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그들이 투자를 이어가면 이어갈수록 시장은 여전히 어쩌면 더 커질 수도 있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약간 불안한 건 일단 중국 쪽이 조금 불안은 하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저가형으로 이제 물량으로 막 이제 밀고 나오기 시작을 했을 때 지금은 이제 어떻게든 좀 미국에서 막고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그래도 네, 여전히 저는 이런 고품질의 그런 반도체는 수요가 좀 이어질 거라고 한동안은 생각은 하고 있는 상황이고 AI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사실 지금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상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 AI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 뭐 다른 그 M7 기업들이 결국은 AI에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 계속적으로 조금 관심을 갖고 조금씩 적립식으로 매수를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그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이 52.9세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 60세에 정년퇴직하는 분들은 뭐 그거는 굉장히 좀 훌륭한 케이스고 국민연금 수령 기간까지 최소 이렇게 되면 10년 이상의 공백이 발생을 합니다. 연금 계좌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매달 100만 원씩 투자한다고 했을 때 퇴직연금 계좌에 어떤 상품을 모아가면은 좋을까요? 10년이라는 장기 네네. 투자라는 딱 못 박는 그게 있으니까 네네네네. 조금 투자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일단 저 같은 경우에도 퇴직연금 그 IRP 계좌에서는 회사 나이실 뭐 때. 테마나 이제 섹터,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퇴사를 하고 그 있죠. 개인 IRP로 그렇죠. 이제 옮겨왔으니까 이제 테마나 섹터 ETF보다는 좀 회사, 그러니까 그 장에 전체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도주가 어떤 게 될지 모르고 모르니까. 또 테마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S&P 500에 거의 한 50%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고 이건 네. 이제 국내 상장에 되어 있는 ETF로 투자를 해야 되니까 코덱스 S&P 500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그게 한 50% 정도 투자하고 사실 저는 또 이제 기술 발전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나스닥, 코덱스 나스닥 100 이런 쪽에 같이 한 뭐 20% 해서 30% 정도는 그쪽에 투자를 하고 있고 나머지 20%는 사실 저는 중국 시장도 무시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일단 중국 시장에도 한 20% 정도 그리고 나머지 10%는
제가 그냥 관심 있어서 넣고 싶은 종목에 넣어놨었는데 그것도 약간 신기술 뭐 이런 쪽의 ETF에 넣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 사이다 언니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서 느낀 거는 뭐 이렇게 굉장히 뭔가 발빠르게 순발력 있게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바뀔까 이런 것도 늘 연구하고 생각하지만 일단은 장기 투자가 기본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네. 시기를 물어보면 뭐 최근에 하는 얘기 하네 이렇게 되는데 보면 딱 들어보면 벌써 그 7, 8년 뭐 3, 4년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자기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투자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노후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가 국민연금 제외하고 200만 원 정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건 평균 얘기하면은 뭐 많은 분들이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뭐라고 딱 하나로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어쨌든 현금 흐름이 노후에 중요하다는 건 뭐 누구나 다 아시는 이야기일 텐데 지금은 우리 사이다 언니가 뭐 파이어족이긴 하지만 자산을 자가배당할 정도로 자산도 있으시고 하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에 은퇴했을 때 좀 뭔가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짠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짜는 게 좋다고 권유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일단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하고 있는 게 이제 현금 흐름을 만드는 이제 투자를 근데 자가 배당을 한다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자가 배당 외에 이제 무한매수법 같은 경우에도 네네. 이제 일부 저의 이제 여유 자금으로 진행은 하고 있어서 뭐 그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그 무한매수법은 좀 지속적으로 단타를 시도를 하는 매수법이라고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네. 이제 단타가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게 너무 이제 내가 판단을 해서 내가 매수를 이때 하고 이때 또 매도를 하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원칙을 정해놓고 그 원칙을 지킨다면 원칙. 네, 그러니까 만약에 매수 같은 경우에도 뭐 만약에 내가 지금 평균 단가에서 어느 정도만 올라갔을 때까지는 매수를 할 거야라고 하고 매도는 만약 이제 올라갔을 때는 한 10% 정도 수익이 나면 이거를 바로 매도를 하고 다시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원금만 가지고 다시 시작을 하고, 아니면 그러니까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도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버틸 수 있는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본인을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 같고, 이제 만약에 내가 한 20% 정도 마이너스는 좀 감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면 20%에 딱 다다랐을 때는 진짜 가차 없이 매도를 해서 해버려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손절도 하고 익절도 하고, 그러니까 익절은 손절 사실은 구간 포인트와 익절 구간 포인트를 미리 정해놔야 된다. 네, 그래야 이제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사실 그러니까 익절은 만약에 제가 뭐 여유 있는 금액으로 진행을 하신다면 뭐 올라가는 주식은 분명히 이유가 있고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익절은 사실은 자가배당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손절 라인만큼은 꼭 지키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는 또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손해를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손해로, 그러니까 최소한의 손해만 딱 지키고 그 손절 라인을 꼭 지키시는 걸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 요즘은 은퇴하고도 30년 동안의 기간이 남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득 없이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만으로도 생활을 해야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 준비를 하는 5060 세대분들, 아마 우리 부티블 구독자분들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 같은데, 좀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 물론 투자와 안전이라는 말은 좀 어울리지 않는 말이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투자지만 노후 준비를 한다면 아주 공격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전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사이다 언니님만의 어떤 원칙, 우리 5060 세대들이 노후 준비를 하면서 투자하는 방식에 있어서 좀 원칙 좀 얘기해주고 싶으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계속 이제 MC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미장 할 거 없이 굉장히 어려운, 또 사실 주식이라는 게 다들 보시겠지만 굉장히 접근하기도 쉽지만 네네. 또 어떻게 보면 되게 바로바로 그 손실과 이익이 계속 눈에 보이니까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면 너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약간 홀리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 네네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하루하루의 수익률에 너무 이렇게 집중하지 마시고, 이제 가장 첫 번째 원칙은 내 돈을
지금 5060 그때까지 소중하게 만들어 놓은 내 자산을 지켜내는 것을 가장 첫 번째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절 라인이나 이런 것들은 꼭 지키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도 사실은 지금 이야기와 일맥상통하긴 합니다. 그래서 손해를 최소화해야 사실 나의 또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워렌 버핏이 얘기한 것처럼 제일 원칙은 돈을 잃지 않는 거, 내 자산 원칙 잃지 않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제일 원칙을 지키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소중하게 젊은 날을 바쳐가면서 일해서 모은 그 돈을 한순간에 뭔가의 이런 장에 흔들려서 무리한 투자로 지켜내지 못하는 것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하신다 그러면 일단 뭐 ETF들, 그러니까 많이 상장되어 있는 그런 지수 추종하는 ETF들 좀 찾아보셔서 투자를 하시는 거를 가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때문에 굉장히 좀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도 좀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다 이런 이야기만 믿고 뭐 정말 삼성전자 5만 원, 10만 원대, 하이닉스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대 투자했다면 지금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물론 뭐 그분들도 속은 상하겠지만 그분들은 뭐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전 국민 소액 투자자들의 거의 절반이 하이닉스를 한 230, 40 위에서 샀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260, 70에 저 하이닉스 들어가고 삼성전자 한 30, 한 5만 원에 들어갔는데, 이러면 이분들은 지금 정말 뭐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우실 거예요. 그 돈이 다 뭐 성격은 다르겠지만 여유 자금인 분도 있고 뭐 진짜 여유 자금 아닌 급한 돈인 분도 있고 정말 이사 갈 때 올려줘야 될 전세금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이다 언니님께서 이런 경우에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엄청 주변에서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한 뭐 1억 투자했는데 지금 5천도 안 된다. 이거 어떡하냐? 지금 팔아야 되냐? 아니면 기다려야 되냐? 이러는데 참 대답하기는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사이다 언니님이 동생이나 조카나 동료 중에 누가 이런 고민을 토로했다, 뭐라고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기업 자체의 그 가치는 손상된 게 아니기 때문에 기업의 수익이나 이런 게 이제 기대 수익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주식이 빠지고 있고, 또 레버리지 종목들의 그 약간 뭐라 해야 되나,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 운용사에서 계속 조정을 하면서 이런 좀 안 좋은 쪽으로 계속 흔들러 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주변 상황, 그러니까 기업 자체의 그 가치가 손상된 게 아닌 주변 상황으로 인한 이런 하락은 충분히 다시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된다. 하고 있어서 버텨야 된다. 네, 버티는 게 일단은 삼성과 하이닉스에 투자를 하셨다면 지금은 좀 버텨야 되는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지금 당장 자금이 필요하신 거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좀 어쩔 수 없이 뭔가 뭐 어떤 융통은 하셔야 되니까. 그렇다고 뭐 추가로 뭔가 뭐 어디서 뭐 또 대출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거를 막는 거는 그건 당연히 안 되고. 네, 악순환이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금하셔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 현재는 좀 일단 뭐 이런 제재나 다시 이제 주식시장이 정상 궤도로 올라오는 거를 좀 믿고 기다려 보심이 어떨까라고 조심스럽게 네네. 말씀드려 봅니다. 뭐 기다려 보는 게 좋겠다. 당장 지금 손실을 보고 파는 것보다는 좀 버텨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제가 마지막이라고 얘기했는데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네네. 물어보고 싶으면, 그러면 그 우리 사이다 언니님께서 그래 언젠간 다시 올라온다 버텨라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약간 돈이 있다면은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러면 좀 여기서 소위 말하는 좀 저가 매수로 부탁이. 좀 수량을 늘려볼까요? 또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다면 뭐 그분이야 컨디션이 좀 좋은 분일 수 네네네네.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떨어졌는데 올라간다는 확신이 있으면 좀 더 살까요? 어떨까요? 뭐 물론 이제 여유 자금이 있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사실은 뭐 평단가를 낮추는 게 가장 좀 유리한 그 지점을 차지하는 거긴 하니까, 이게 이제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떨어지는 칼날 잡아요, 말아요. 네, 그런 장갑 얘기- 끼고 잡을까요? 아니면 잡을까요? 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좀 리스크를 좀 테이킹할 수 있는 특징이다라고 하면 저는 좀 저가 매수를 할 것 같아요. 네, 할 것 같아요. 42억이기 때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불안하죠. 무섭고 불안해서, 그러니까 분할로, 그러니까 저가 매수를 하시더라도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더 지하가 있을 그러니까.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계속 이제, 그러니까 일단은 현금을 가지고 계신, 그러니까 좀 시드, 누가 얘기하잖아요, 총알을 장착을 해두시고 좀 기다리고 이제 조금씩 뭐 매수를 해 가시는 거를 조심스럽게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사실 우리 사이다 언니님이 뭔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내용이 오히려 조금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정제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그렇지만 오히려 더 날 것 같은 이런 것들이 더 마음에 와닿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이다 언니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유튜브 채널 여러분들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름이 뭐냐면 갑자기 파이어족 찾으셔서 영상도 좀 봐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기대를 하게 되네요. 끝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뭐 말씀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즘 많이들 힘드신 상황이고 사실 저도 뭐 이렇게 편치만은 않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벌써 한 5번째, 6번째로 이런 급락장, 하락장을 좀 맞이를 하고 있는데 아마 경험이 쌓이시면 또 내성도 쌓이실 수 있을 것 같고 확정하지 않은 수익은 바로 현금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수익이지만 확정하지 않은 손실은 내 손실이 아니라는 거 이렇게 좀 정신 승리를 하면서 이제 확정을 지어야 이제 제가 확실하게 손해를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마이너스 숫자는 내가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보이는 숫자일 뿐 나의 손실이 아니다.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현실 회피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사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지금은 많이 어지러운 장세니까 약간 주식 앱을 좀 지우시거나 좀 주식 창을 쳐다보는 거를 조금 멀리 하시고 또 날씨 또 많이 덥고 좋아졌으니 시원한 곳으로 여행을 가셔서 좀 편안한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사실 즐겁게 투자를 해야 아까 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제 뭐 50년, 60년 기대 수명이 더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는 저는 영원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이게 근데 즐겁지 않으면 그렇게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그렇지만 모두들 즐거운 마음으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네, 오늘 사이다 언니라고 하는 닉네임으로 갑자기 파이어족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투자 전문가이신 사이다 언니님을 모시고 여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